주말과 휴일 진단검사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최재우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방역 당국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은 다 알 수 있을 텐데요. 무엇보다도 주말 휴일을 거치면서 이 검사자 수는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확진자 수는 600명대로 늘어났어요. 이 양성률이 4% 내외인데 말이죠. 이 상황 자체가 종전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종전과 다른 상황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 2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염 확산세가 진정되거나 감소도 하지 않는다는 이 점이 가장 큰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명백하게 현재 상황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만으로는 역부족인 것 같다. 지금 추가적인 조치나 추가적인 방역 조치나 어떤 추가적인 대책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국면을 정체가 아니고 감소도 아니고 관리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확산세와 함께 장기적인 전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더 큰 확산세가 올 수도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휴일의 양성률이 모두 4%대를 기록했더라고요. 네네. 이거를 물론 단순 계산입니다만은 비교를 해보면은 오늘 검사 건수가 또 늘어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네,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에 매주 반복됐던 대체 비슷한 결론이고요. 검사가 이제 주말이니까 적지만 이제 월요일이니까 이제 검사 수가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당연히 환자 수도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거리두기가 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의 감소는 사실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말에 이동량 같은 경우를 비교해 봤을 때 종전과 비교해서 20%가량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어디에 원인을 둬야 됩니까? 그냥 단순히 계절적인 원인이다. 이제 겨울이 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점 매우 중요한 지적이고요. 그 점에 대해서 원인 분석을 해보면 이미 사실 여러 차례 논의가 됐던 부분입니다. 즉 일상 감염,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서울, 경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이미 확산이 많이 됐구나. 이 부분을 통제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판단이 그런 어떤 과학적 증거가 이제 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부분은 그리고 역학조사에 의존하는 과거의 방역 정책으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그 부분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집단 감염을 해소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 내에 잠재된 일상 감염은 계속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자료로 보여주는구나. 그리고 이런 부분이 현실화됐구나라는 점에서 가장 큰 원인은 지역사회 일상 감염이 확산됐다라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좀 통제를 미리 예방적으로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선제적 예방 조치, 즉 지역사회 일상 감염을 줄여나가는 노력들을 조기에 시행하지 못하고 요즘 상당히 늦게 이제서야 이제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는 부분들이 이 지난 방역 당국의 좀 부족한 점이 아니었을까라는 부분이 많은 지적들이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1 이하로 내려가야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확진자 한 분이 추가로 감염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1이 그냥 똑같아지는 거고요. 오늘 100명이면 내일도 100명이라는 거. 1보다 줄어들어야 가상의 숫자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그 부분은 역학조사, 사회적 거리두기, 또 개인위생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는 지금 이러한 노력을 해도 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해도 또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해도 뭔가 도책을 그런 걸 해도 불구하고 1.4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고요. 그러한 다른 원인들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하지 않으면 1.4가 더 이상 1 미만으로 줄어들기 어렵겠구나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그 브리핑을 통해서 들은 얘기 가운데 다음 주에 지금 이 추세가 계속되면은 다음 주에는 900명대의 환자 발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바로 이제 재생산 지수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수학적 예측을 통해서 충분히 이제 예측 가능하고요. 다만 예측이니까 좀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2주 전, 3주 전부터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뭐 2주면은 뭐 1,000명이 될 수도 있다. 예. 또 지금 상황에 감염 재생에서 고려하면 몇 명이 될 수도 있다 예측했으면 조금씩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그렇게까지 악화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이, 국민들이 또 방역 당국이 추가적인 노력을 하면 조금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 감염세를 꺾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네.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지금 해주셨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얘기하셨던 그 내용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역학조사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필요하고요. 예. 역학조사관은 석사급 이상의 전문가의 교육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급한 대로 역학조사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원을 좀 외부에서 보완을 받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와 방역정책 핵심 포인트는 이 가용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서 검사를 젊은 층이라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네. 젊은 층과 이 근로자들, 산업 생산 인구가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검사를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모든 수단, 즉 드라이브 스루든 어떤 선별 검사소든 이 부분의 인력을 보충하더라도 선제적으로 대량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런 부탁을 해줬고 또 국민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젊은 층에게도 증상이 없더라도 바로 와서 신속하게 검사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점은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상 감염, 즉 지역사회에 잠재되어 있는 감염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강조하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역학조사 능력 강화를 지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제 군경에 가용 인력을 투입하라라는 지시를 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역학조사에 이 군경의 인력들이 투입돼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겠는데요. 그러면은? 네, 역학조사관의 업무는 현재 업무도요. 예. 역학조사는 말 그대로 추적, 감시, 격리와 관련된 이제 전반적인 조치를 말씀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일성적인 행정적인 필요성 조치 업무 파악도 있고요. 네. 또 업무 정리도 있고 또 직접 격리자분의 지원이라고 전화도 봐야 하고 되겠군요. 네, 이런 업무들은 당연히 군경이 도와주실 수 있고요. 예, 네. 예, 예. 그 외에 이제 전반적인 부분을 기획하고 평가하고 전체 통제하는 그런 역학조사관의 본연의 업무는 사실 쉽게 역량 강화가 되기는 어려워서 장기적인 전망을 통해서 확보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검사 능력 확대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금 전에 브리핑 내용을 들어보면은 검사 능력 확대가 좀 쉽지 않았었던 것이 검체 채취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랬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타액으로 조사를 하겠다. 타액 조사가 이게 좀 완성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검체 채취는 이 코로나19 PCR 검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목 뒤쪽과 코를 통해서 안에 이 점막을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일종의 좀 교육을 받은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오차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체 채취에 대한 부분 좀 어렵다는 표현을 하신 거고요. 그러나 이는 PCR 검사는 이러한 코나 목구멍에 검체 채취하는 부분은 충분히 교육을 일정 부분 받으면 의료인이면 충분히 다 검사를 할 수 있고요.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다만 이 PCR 검사가 갖고 있는 검사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려운 점은 검체를 채취해서 전문 분석기관에 보내야 되고요. 예. 또 보내고 나서 또 기계에 돌려서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죠. 시간이 6시간 정도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예. 따라서 하루에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신속 항원 검사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신속 항원 검사는 뭐 타액을 검사하든 뭐 좀 아까 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검사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신속 항원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결과를 즉각적으로 즉 네. 늦어도 15분에서 30분 내로 다 검사 결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대량 진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PCR 검사와 신속 항원 검사를 비교한 내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정확도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 맞습니다. 부분은 좀 개선이 된 건가요? 네,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PCR 검사와 비교했을 때 PCR 네. 검사가 거의 99%, 98% 그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도가 85%에서 90% 사이입니다. 당연히 좀 떨어지죠. 네. 85에서 90%요? 네네. 그래서 이 정도의 검사는 확진 검사로 쓰자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그 정확도는 선별 검사용으로 즉 일단 조기 진단하는 목적으로 쓰는 선별 검사용으로는 아주 좋은 검사 방법입니다. 예.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당연히 PCR 검사 통해서 확진 검사를 하면 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정확도 논란은 불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보다도 어떻게 환자를 조기에 빨리 찾아낼 수 있느냐 선제적으로 그 부분이 중요하고 그러한 검사 방법의 정확한 가장 잘 맞고 이 필요한 검사는 조금 같은 신속 항원 검사가 가장 좋은 검사입니다. 예. 신속 항원 검사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정확도가 85에서 90%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실 신속 항원 검사가 앞서서 한동안 얘기가 됐었던 신속 진단 키트랑 똑같은 거죠? 네, 같은 거 부류에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신속 진단 키트 같은 경우 정확도가 한 50%까지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점은 지난 2월, 3월 혹은 4월 정도까지 그때 초기에 개발되었을 때는 그런 정확도 50%밖에 안 되는 제품도 있었고요. 특히 뭐 초기에 뭐 다른 나라 좀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중국산이든 한국산이든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확도가 많이 개선이 돼서 85에서 90%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속 진단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해서 확진자가 아닙니다. PCR 검사를 해서 다시 한번 검사 재검을 해서 PCR 검사로 최종 돼야만 네. 그래야 확진자로 분류하게 되는 거죠. 좀 예. 구분을 했으면 좋겠고요. 신속 진단했다고 해서 이거 확진자로 생각하지 마시고 선별 진단용이다. 선별 그래요? 진단용. 예. 아니 그러면은 신속 진단,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서 양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PCR 검사로 음성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대부분은 신속 항원 진단에서 아까 85에서 90%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확률적으로도 7, 80%에서 8, 90%는 양성이 PCR 검사가 나올 겁니다. 예. 다만 일부에서는 음성이 나올 수도 있겠죠. 90도 정확도가 떨어지니까요. 예. 그 점을 감안해서 확진 검사를 하는 거고요. 여러분 많은 국민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진단 매년 많이 받는 분들 받으시잖아요. 네. 거기에서도 다 대부분 선별 검사용으로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고요. 거기서 검진이 나오면 양성이 나오면 병원 가서 확진 검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진단하는 것처럼 이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조기 진단이죠. 대량 조기 진단을 위한 검사는 선별 검사와 확진 검사 두 가지로 대부분 나눠져 있습니다. 예.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예. 그래서 두 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PCR 검사와 좀 분리를 해서 이해할 필요가 맞습니다.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상황이 워낙 이렇게 심각하다 보니까 다시 한번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됐습니다. 2+알파로 격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2.5단계가 됐는데 이게 글쎄요, 늘 한 발씩 늦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지적이 의료계를 중심해서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점을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의료계는 의사협회 포함해서 3단계로 조기에 빨리 격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점은 사실이고요. 다만 그 배경을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2단계든 2.5단계든 오늘 이제 많은 정책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선제적 조기 진단을 하겠다. 또 그 외에 다양한 이 학교의 온라인 수업으로 바뀐 게 저번 주부터지 않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추가적인 정책들과 보완 정책들이 있었다면 어쩌면 2단계나 2.5단계로 관리가 가능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잘 안 되고 그런 부분이 좀 조기에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럴 거면 3단계로 조기에 격상해서 잡는 것이 지금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3단계로 격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한 것도 모두 고려해서 항상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는 것은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경제 부분과 방역을 같이 두 마리 토끼 잡아야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백신이 이제 언제고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백신 나오기 전까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막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우선순위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뭐 최 교수님께서 뭐 말씀하셨다시피 진단을 빨리빨리 받아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진단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아울러서 격리 해제 기준도 좀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2주로 돼 있는데 이걸 뭐 열흘이나 일주일로 이제 줄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점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고 정책 변화입니다만 이미 미국 질병관리청은 12월 2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미국 내 자가격리자 이 기준을 지금과 같이 이미 전환했습니다. 네. 지침을 바꿨고요. 아시다시피 조사를 해보니 14일 동안 격리를 하지 않더라도 7일 줄이고 반으로 줄이고 예. PCR 검사가 음성이고 그리고 증상이 특별하게 없다면 추가적인 감염 위험은 거의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예. 격리가 필요 없다라는 그런 과학적 증거하에 이제 그런 조건을 첫 번째로 했고요. 혹시 PCR 검사가 음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열흘이 지나면 추가적인 감염 위험도 거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흘이 지나면 자가격리 해제도 좋겠다라는 두 번째 기준. 마지막으로는 미국 질병청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하신다면 네. 14일을 자가격리를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는 권고도 동시에 같이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선택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지침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근데 이런 와중에 또 그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심각한 상황인데 그만큼 코로나19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서 좀 경각심이 떨어졌다고 봐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점은 뭐 불가피하고요. 많은 과거의 사례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런 의료 사회학자 혹은 의료 행동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통제와 격리, 통제와 감시에 의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는 3개월 이상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이 과거의 많은 사회 연구에서 나왔고요. 예. 어떠한 형태든지 간에 사람은 통제를 싫어하고 좀 그런 부분에 좀 이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든지 국민들이 잘 지킬 수 있도록 또 협조할 수 있도록 이제는 통제와 감시라는 것보다는 네.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좀 인간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따뜻한 방역으로 좀 이렇게 해보는 전환해 보는 것도 오히려 국민들의 참여를 더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리에 나가 보면 뭐 물론 뭐 서울은 밤 9시 이후로는 뭐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다시피 합니다만은 과거와는 조금 다르다라는 그 느낌을 갖게 돼요. 그 전보다는 물론 경각심이 좀 떨어진 것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통제가 계속해서 국민들한테 먹히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사회 현상이니까 어쩔 수 불가피한 측면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보다 감염이 더 증가해서 정말 대폭적인 대규모의 유행이 시작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저도 방역 당국도 모든 분도 일정 부분 사회적 봉쇄가 필요하다라는 네. 걸 지적하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국민 여러분이 저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네. 그런 사회적 봉쇄가 오지 않기 하기 위해서 방역 당국도 의료계도 노력하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도 불편함을 조금만 더 참아 주셔야 되는 그런 점은 꼭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네. 방역 당국에서는 글쎄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은 뭐 1, 2주 뒤에 일평균 하루 이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좀 위험 수준이다. 우리 방역 당국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하는 확진자 수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즉 사망자 숫자뿐만 아니라 확진자 숫자도 통제와 관리가 가능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만 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60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즉 의료계와 방역당국과 국민이 해안을 갖고 머리를 맞댄다면 충분히 통제와 관리가 가능하고요. 예. 또 더 나아가서 1,000명이 나온다 하더라도 통제와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대와 협력과 공조가 필요합니다. 네, 예, 방역 당국의 조치에 더해서 개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